첫 번째, 자유학기제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자유학년제여서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서 자유학년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그냥 자유롭게 1학년을 보내는 거였었어요. 지필고사가 없이 대신에 과정 중심 평가라고 해서 여러 가지들을 대신 평가를 하는 거였었고 어쨌든 자유학기제라고 하는 그 학기 동안에는 시험을 안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요. 아이고, 네.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수행평가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학생의 태도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선생님께서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따로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이런 것들을 기재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생활기록부, 생기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기부에는 그래서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어, 그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고 하는 게 세특이라고 줄여서 불러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 네, 자유학기제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자유학기제는요, 1학년 1학기, 뭐, 1학년 2학기 아니면 2학년 1학기 중에서 한 개 학기를 선택을 해서 그 기간에는 시험을 안 보는 거거든요. 네, 일반적으로는 1학년 1학기를 시험을 안 보는 학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자유학기제라는 말은 1학년 1학기는 지필평가를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3학년 2학기는 주로 진로 연계 학기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말 그대로 아이들이 이제 자기 진로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뭐 탐구를 하고 그것에 대한 활동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진로 연계 학기제라는 얘기인데 3학년 2학기에는 지필평가를 보지 않고 이렇게 진로 연계 학기제로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몇 시간 운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네, 선생님들한테는 필요하겠지만 저희는 이 정도로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유학기제는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주로 학교 재량이에요. 근데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전에는 그러니까 일반 과목 교과 수업을 듣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이런 뭐 예술, 체육, 뭐 진로 탐색 활동 뭐 이런 식으로 그 학기는 시간표가 짜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학교 재량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학기제가 성적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아까 잠깐 설명을 하긴 했었는데, 음, 교과 성취도를 산출하지 않고 성취도란에 그냥 패스라고 하는 P만 입력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의 교과 성적을 달성을 하면은 그냥 패스를 했다라고 표시를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세특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각 교과마다 선생님들이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기부에 이제 기록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자유학기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가 설명이 다거든요. 네,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했어. 뭐 몇 시간 뭐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하려면은 너무 깊게 들어가야 되고 뒤에 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자유학기제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 학기 동안에는 지필평가를 보지 않고 그 시간에 아이들의 그런 진로를 위한 그런 시간들을 갖는다. 그래서 세특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정교육 과정인데요. 지금 보시면 2022 개정교육 과정이라고 써 있는데 7년에 한 번 그 교육 과정이 개편이 돼요.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는 2015 교육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시행 3년 전에 발표를 해서 2022가 된 거예요. 그래서 2022년부터 바뀌었습니다가 아니라 2025년부터 바뀔 건데 2022년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2022 교육과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현재 초6
그리고 중3은 내년부터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저희 영어 선생님들은 정말 싫은 게 그동안에 모아놨던 모든 자료들을 모두 다 버리고 다시 새로운 자료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더 힘들어 하신 분들은 고등 선생님들. 네, 고등은 정말 그 돈 주고 문제를 사는 것도 만만치가 않은데 다시 또 처음부터 사야 하는 그런 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의 내용들 혹시 괜찮으신가요? 자유학기제는 끝났어요. 혹시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자, 감사합니다. 정말 딱 우리가 알아야 되는 수준 정도만 준비를 했고, 그 정도만 아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네, 대략적인 부분만 알려드릴게요. 일단, 중등, 그 다음에 고등 영어를 하시기 위해서는 학교 알림이를 이용하시는 게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여기 지금 검색하는 부분에 그 학교의 이름을 넣으면은 다양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도 맨 처음에 이거 어떻게 하나 자유학기제 시작하면 왜 자료를 다시 준비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영어라는 과목은 지금 혹시 가르치고 있는 대상이 어떻게 되세요? JW 원장님은 초등이신가요? 초등은 어, 네, 맞아요. 초등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중1부터는 학교 교과서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험 대비를 하면 저희는 시험 대비 때 말 그대로 그 시험 대비의 시험 과목에 해당하는 부분을 애들한테 암기를 시키고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그게 모두 다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나마 중학생들은 출판사들에서 나오는 그 문제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서 뭐 백발백중이라고 한다던가 이런 곳에서 알아서 맞춰서 제공을 하니까 그리고 뭐 이그젠 포유 같은 데서 제공을 하니까 괜찮기는 하는데 이제 기존에 뭐 작년 그동안에 무슨 중학교 기출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자료를 모아놨다가 시험 전에 풀리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아예 책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출판사에서 쓰는 문제집 말고는 쓸 수 있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은 출판사에서 사용하는 문제집을 거의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유료로 문제를 파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열심히 자료들을 모아놨는데 돈 주고 사놨고, 그래서 그것들을 다시 사용을 하면 되는데, 문제들이 모두 다 바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새 개정 교과서가 내년부터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올해 예를 들어서 지금 중3 아이들은 내년에 고1이 되면은 그 친구들부터가 새로운 교과서를 쓰는 거고요. 지금 초육 아이들이 내년에 학교 들어가면 중1 애들과 중2 애들이 교과서가 다르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래서 근데 중2, 중3은 안 바뀌어요. 2015 교육과정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이제 중1부터 그 아래 아이들은 계속 2022 새로 바뀐 교과서로 수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학교 알림이 제가 맨 처음에 이거 들어갔을 때 조금 당황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지금 저희가 2024년에 대한 내용을 보고 싶은데 2024년에 대한 내용을 볼 수가 없고 작년 거에 대한 내용만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조금 늦게 업데이트가 되더라고요. 학교에서 이제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봐도 작년 2학기 게 잘 안 올라오더라고요. 혹시 학교 알림이 좀 보셨나요? 내년 중1 교과서 바뀌어요. 네. 자, 그래서 혹시 학교 알림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조금 이따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네, 다시 한번 같이 보던지 할게요.
자, 어쨌든 이게 지금 학교 알림위에서 어, 예를 들어서 작년 거에 대한 그런 이렇게 지필평가와 그다음에 수행평가를 진행했습니다 하고 결과만 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지만 대략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네. 자, 일단 중등 영어 평가는 지금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지필 평가가 40% 그리고 수행 평가가 60%예요. 그래서 1년에 몇 번 보는 그런 어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거에만 열심히 하시고 수행 평가는 너네가 알아서 준비를 해라고 하시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지필이 40, 뭐 수행이 60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거꾸로 지필이 60, 수행이 40 아니면은 둘 다 50대 50 이런 식으로 학교마다 너무 달라요. 그래서 학기 초에 아이들한테 물어봐서 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또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학교마다 논술형이라고 한다던가 서술형 문제를 내는 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객관식 문제만 내는 학교가 있고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물어봐서 미리미리 그렇게 챙기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어떤 선생님들은 아예 이런 식으로 미리 애들한테 프린트를 해준다던가 자료를 먼저 나눠줘요. 그래서 언제쯤에 수행평가를 볼 거라는 한 학기 계획을 미리 주는 선생님이 있고, 그때그때마다 전달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좀 똘똘한 애들 있죠. 그런 아이들한테 미리 얘기를 해서 되는 대로 그때그때마다 받고, 그리고 수행평가를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학교 프린트를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또 체크하는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거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얼마나 학교 프린트를 잘 가지고 다니고 필기를 얼마나 하는지를 가지고 검사하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런 거 꼭 챙기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시험을 볼 때도 학교 프린트에서 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미리미리 챙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비율을 네,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행평가를 대비를 해주면 부모님들한테 꼭 안내를 드리세요. 그래서 무슨 내용으로 수행평가를 했고, 그래서 학원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지, 안 그러면 엄마들은 모르거든요. 저희는 그냥 당연히 아시겠지. 학원에서 수행평가 준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 어머님들은 학원에서 그런 것까지 준비를 해주시는 거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모두 다 생색을 내야 하기 때문에 네, 학부모님께 꼬박꼬박 안내를 드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이에요. 네, 지필이 60, 수행평가가 40. 그래서 주로 뭐 어떤 것들을 수행평가를 보지라고 하면 뭐 나의 특별한 음식 속에 논술형, 구술형 주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음식 소개를 뭐 몇 줄 이상 아니면은 몇 단어 이상 그리고 특정한 문법을 또 줘요. 예를 들어서 관계대명사를 이용을 해서 뭐 투부정사 뭐뭐를 이용해서 몇 줄 이상의 글을 쓰시오 해서 미리 아이들한테 준비하게끔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자 이제부터 이거 논술형 수행평가를 볼 거야라고 하면 애들이 외워서 이렇게 써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술형이라고 해서 또 저렇게 쓴 거를 가지고, 물론 같은 주제가 아닐 확률이 많아요. 쓴 거를 가지고 쓰면은 논술형이고, 써서 외워서 말을 하는 게 발표를 하면 그게 구술 논술형입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뭐 삼과에 나오는 단어 뭐 100개 중에 30개 보기 이런 식으로 수행평가를 보는 학교들도 있어서 되게 다양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학생이 이번에 이렇게 어,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교실에다가 벽에다가 붙여놓고 꼭 이런 거 뭘 쓰는지 모르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교실에 붙여놓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달력에다가 표시를 해서 뭐 몇 월 며칠 누구 수행평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를 미리 준비를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랑 같이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시면 여기는 20점 만점, 기본 점수 8점 이렇게 돼요. 아까 왜 수행평가가
60%인 학교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20점, 20점, 20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시험 문제만 100점을 맞기 위해서 계속 아이들한테 뭔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이 수행평가를 아이들한테 제대로 연습을 안 시키고 보게 하면은 정말 이게 훨씬 더 20점 만점인데 이 점수가 훨씬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잊지 마시고 수행평가를 꼭 챙기셔야 됩니다. 네. 자, 네. 그 다음에 이제 고등 영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고등학교를 갔더니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엄마들이 계세요. 그런데 중등 영어는 암기로도 가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써요. 100점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게 중등 영어예요. 하지만 고등 영어는 암기로도 가능하지만 거기에 적어도 40% 이상은 그 학생의 실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이거는 학교마다 천차만별로 너무 다르긴 해요. 네. 네, 맞아요. 중일 수행평가도 이렇게 챙기는 게 맞고요. 근데 중일 수행평가는, 중일은 수행평가뿐만이 아니라 수시로 되게 평가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수행평가는 어, 예를 들어서 뭐 학교를 보는 그러니까 그 시험을 보는 학기 중에서는 저렇게 점수를 매는 게 있기 때문에 수행평가를 한 3번 정도밖에 안 보는데 중일 자유학기제에서는 정말 시험을 많이 보더라고요. 뭐 진단평가 이런 것도 많이 보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아이들한테 뭘 보는 선생님한테 꼬박꼬박 얘기를 해줘라고 애들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유학기제 시험을 안 보는 학기에서는 수행평가뿐만이 아니라 다른 평가들도 정말 많이 수시로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중등 영어와 고등 영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중학교에서 90점을 맞았는데 고등학교에 갔더니 60점밖에 안 나온다. 아니면 뭐 50점밖에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일단은 아이들의 어휘의 난이도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등은 주로 1500 단어 안에서 이제 배우는 과정이고 고등은 3000 단어이거든요. 그리고 중등은 단순 기초 어휘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한 가지에 대한 그런 단어만 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고등부터는 어휘가 너무너무 다양하게 나오고 변별력이 높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수시로 아이들 단어에 대해서 시험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단어 뜻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뜻을 갖고 있는 그런 단어들도 같이 암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늘 항상 얘기하는 문해력도 많이 중요한 게 고등 영어예요. 자, 그러면 중등 영어와 고등 영어가 어떻게 다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천차만별이 답이에요. 네. 학교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 일단은 중등 영어는요. 보통 시험이 한 2과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는 1, 2과, 그다음에 기말에는 3, 4과. 아니면 만약에 기말만 보는 학교가 있으면은 1, 2, 3, 4 이렇게 정과정을 1학기 정과정을 범위로 하시는 데도 많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시험 유형도 그냥 교과서 위주. 그래서 암기를 하면 되고, 뭐 객관식만 내는 학교가 있고, 서술형이랑 같이 내는 학교가 있고, 이렇게 있는 반면에 고등 영어는 일단 교과서가 기본적으로 뭐 2과, 3과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모의고사 지문을 한 25개 이상, 그리고 외부 자료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중학교에 비해서 시험 범위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게 고등 영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다 써놓은 게 책 한 권 전체가 시험 범위인 학교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책 한 권 전체가 교과서가 아니었어요. 뭐 EBS, 올림포스, 독해 이게 그냥 뭐 1과부터 몇 과까지 그러면 정말 수십 개의 지문, 뭐 100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수십 개의 지문을 내는 학교를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교에서 몇 등 하는 그런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는 정말 책 한 권이 전체였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그 가르친 학교에서는 테드 강의 스크립트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더라고요. 6문제인가 5문제인가. 네. 그래서 이것도 준비하는 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가 또 수행평가가 어,
네, 수행평가도 얼마 전에 했는데 정말로 되게 독특하게 수행평가를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 정말 그 모든 아이들이 다 정말 욕을 하면서 준비를 하던데 정말 수행평가가 그리고 뭐 이런저런한 것들 때문에 고등은 정말 많이 조금 힘든 편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려운 게 뭐냐면요. 본문의 지문을 변형하는 문제도 많이 출제가 돼요. 변형하는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본문에서는 분명히 빈칸에 음, 나는 나는 뭐라고 할까요? 나는 행복하다. 만약에 이게 본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바꿔서 밑에 1, 2, 3, 4, 5의 답은 어떤 답이었냐면 나는 불행하지 않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을 바꿔서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 자체를, 문장 자체를 바꾸기도 하고요. 아니면 단어를 변형하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든 거고, 그리고 중학교에 거의 최소 세배에서 뭐 말할 수 없이 몇 배 이상 그런 시험 대비가 필요한 게 바로 고등 영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고등을 1년을 쉬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다시 시작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고등 영어 선생님들은 아마 다 공감을 하실 거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컨설팅하는 선생님이 정말 고등 시험 대비를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되게 많이 힘들어하시고 번아웃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어쨌든 고등이랑 그거 타는 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중학교 내신하고 고등학교 내신은 어떻게 다른 거냐면, 중학교 내신은 A, B, C, D, E 이렇게 등급이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뭐 성취 평가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점수를 가지고 매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등은요, 등급이라서 1등급부터 9등급으로 성적을 하는 거 상대평가예요. 그래서 아무리 100점이라도 만약에 100점짜리가 너무나 많아서 1등급이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9등급까지 있어서 9등급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학교 인원이 만약에 100명이 있는 곳에서 1등급은 그냥 4%예요. 4%까지가 1등급이고, 그 다음에는 11%까지가 해당하는 학생이 뭐 2등급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명 중에 4등까지가 1등급이란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시험이 너무 쉬워서 100점을 맞은 아이들이 만약에 6명이 됐어요. 그러면 1등급이 없이 이 친구들 모두 다 2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내신이라고 하는 게 되게 많이 조금 어렵기도 하고 잘 봤다고 해서 90 몇 점이네 잘 봤다고 해서 뭐 좋아할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등급이 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성취도 별 분포 비율 이거 학교 알림에서 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에서 평균은 74.8이래요. 그래서 뭐 A등급, B등급, C등급, 2등급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퍼센테이지예요. 그래서 41.3%까지가 A중학교는 1등급을 맞았대요. A등급. 그리고 B중학교는 39%, C중학교는 30%가 A등급을 맞았다는 얘기인데 거의 대부분의 애들이 A를 많이 맞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자, 지금 볼게요. 지금 오른쪽은 고등학교 내신 등급이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 중학교 A가 40 몇 프로였었죠. 근데 이 친구들은 고등학교 내신으로 따지면 4등급인 애들도 나는 A등급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A등급이었으니까 공부를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4등급까지도 A등급으로 쳐주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저희 동네 애들은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별로 그렇게 노력을 많이 안 하려고 하는 네,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부모님이 보시기에도 그동안에는 A등급을 맞았는데 고등학교에 가더니 4등급이 나왔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건데 원래 얘는 A등급의 끝부분에 있었던 애.
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실력이 그만큼밖에 안 됐기 때문에 고등학교 성적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고등학교 영어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지금 족보닷컴에서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문제가 출제됐는지를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과서는 뭐 이렇게 출제가 됐고, 그다음에 부교재는 EBS 교재에서, 그다음에 학평이 모의고사거든요. 모의고사 지문에서 뭐 요만큼이 출제가 됐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고등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또 많이 아이들이 점수가 안 나오는 게 바로 서술형 문제. 그래서 서술형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뭐 어법에서 틀린 것을 A, B, C, D, E, G까지 중에서 골라서 바르게 고치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영작하는 거, 네, 영작하는 것도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 보면은 난이도가 있어서 고등학교 문제는 이렇게 소수점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4.9점, 뭐 5점,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특히나 서술형 대비를 잘하는 게 높은 등급, 높은 점수를 맞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밑줄 친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결국은 약간 뭐 이것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해야지만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 문제들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 영어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어휘 실력이고요. 그래서 동의어, 반의어, 다의어 다 준비를 시켜야 하고, 그래서 고등에서는, 중학교까지는 스펠링 쓰는 거 많이 중요한데 고등에서는 저 단어를 보자마자 뜻을 바로바로 알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오히려 애들이 저희가 스펠링 쓰는 거 위주로 시험을 보니까 스펠링은 아는데 저게 무슨 뜻이었는지를 기억 못하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엄청난 지문을 봐야 하기 때문에 애들이 보자마자 습관적으로 단어의 뜻을 알 수가 있어서 어, 뜻 쓰는 거에 대한 그런 평가를 하는 것도 되게 많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지문별로 내용의 주제가 뭔지, 그다음에 뭐 소재 이런 거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문해력을 키우는 게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고등학교 모의고사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제가 빨간 줄을 쳐놓은 게 지금 몇 줄인가요? 저게 한 문장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줄. 일곱 줄이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지문들이 있어서 이런 지문들을 적어도 중학교 때 고등 지문에 적응을 시키는 게 되게 많이 중요하거든요. 말도 되게 못 알아들을 거예요. 혁신은 전등을 1시간 동안 켜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일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고, 이런 식으로 한글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지문들이 워낙 많아서 저런 것들에 적응을 빨리빨리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요거 잠깐만 그 고등학교 이제 정리를 할 건데, 그 전에 그러면 중학교 아이들이 내신 점수를 어떻게 내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도 이거 그 애들 이야기만 듣고 대략적으로 아 이거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찾아서 검색을 해보고 정리를 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일단은 지역에 따라서 200점 만점인 지역이 있고 300점 만점인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은 몇 점 만점인지를 또 알아보시면 되고, 이렇게 음, 1학년, 2학년, 3학년, 이게 지금 2023년 자료라서 1학년이 자유학년제라고 써 있는데, 이제 지금은 올해부터는 자유학기제가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출결 사항, 동아리 활동 상황, 그다음에 봉사 활동, 그리고 행동 특성, 수상 경력, 상을 얼마나 받았는지 이런 거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고, 그래서 뭐 200점, 그리고 300점, 네,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했는데 궁금하시거나 혹시 내용이 이해되시나요?
헷갈리시거나 그런 거 있으신가요? 이해가 쏙쏙이라니 감사합니다. 이해됩니다. 네. 연희쌤은 워낙, 네, 중학생들이랑 고등학생들을 하셔서,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네, 감사합니다. 자, 고교 입시 정리를 한번 가볼게요. 오히려 고교 입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어, 정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일단, 외고 국제고는 어떻게 가는 건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차분하고 전달력이 좋다고 하셔서 네, 힘을 내서 더 가보겠습니다. 외고 국제고는 첫 번째, 1단계에서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내신 영어 성적만으로 일단은 뽑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목이 아니라 아니, 영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영어 점수로 보기 때문에 일단 영어 성적은 당연히 100점을 맞아야 하고 그래서 어, 영어 점수 그리고 출결 가지고 이렇게 먼저 1단계를 뽑고요. 그다음에 2단계가 면접이에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 나오는 아이들은 당연히 영어가 100점이겠죠. 그래서 영어 성적도 중요하고 그리고 면접도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을 160점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면접이 40점으로 해서 총 200점 만점으로 평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자사고는 1단계 내신, 2단계 면접이기는 하는데 아까 외고 국제고는 영어 점수만 가지고 봤었는데 자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과목을 다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면접이 당락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여기서 따라서 학생부, 그다음에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하는 면접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물론 외국 국제고 가는 아이들도 영어 점수만 보긴 하지만 이런 아이들은 영어만 뭐 잘해서 들어간다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특목고에 가는 모든 아이들이 아마 성적이 다 좋을 거예요. 어쨌든 그 친구들한테 중요한 거는 이렇게 자기소개서라고 한다던가 면접을 준비를 잘하는 거. 그래서 어 제가 이제 가르쳤던 학생도 국제고에 갔었는데 그 이후에 정확하게 들은 건 없긴 하는데 일단은 요즘에는 대학도 그렇긴 하지만 특히나 외고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못 버틴 아이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가르친 학생은 특목고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되게 인서울을 잘 보는 전국의 랭킹이 되는 그 학교에 갔었는데 그 학교가 아까 말씀드린 시험 범위가 책 한 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내신 점수를 잘 받아서 들어가긴 했는데 그만큼의 그 기본적인 학습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적응을 못하고 그리고 전학을 가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특목고 가는 아이들은 특히나 그런 것들이 중요해서 보내줄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의 것들이 많이 또 아이들한테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힘든 그런 고등학교 시절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렇게 특목고에 보내고 싶은 아이들, 선생님들 또는 엄마들이 계시면 이런 부분들도 미리 아시고 그다음에 준비를 시키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비평준화 지역하고 평준화 지역이 있어요. 혹시 이거 우리는 무슨 지역인지 아시나요? 제가 어제 이거 분명히 오늘 아침에 이거 한번 정리해가지고 다시 올려야지 했는데 준비하지는 못하긴 했는데 비평준화 지역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비평준화 지역이 어떤 거냐면 이제 중학교 내신 점수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점, 300점 만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점수를 가지고 내가 특정 고등학교에 이제 원서를 내서
대학교처럼 합격, 불합격을 받는 그런 게 비평준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준화 지역은 뭐 집 근처 근거리로 배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컴퓨터가 랜덤으로 추첨을 해서 그렇게 배정을 하는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비평준화 지역은 당연히 내신 점수를 가지고 되게 관리를 잘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이 화성인데 화성은 비평준화, 그리고 수원은 이제 평준화거든요. 그래서 화성으로 가는 친구들은 내신 점수를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원하면 그냥 나는 수원 내 아무 고등학교나 갈 거야라고 해서 수원을 쓰는 아이도 있어요. 근데 어, 수원에 가는 친구들 중에서는 저렇게 평준화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그냥 공부를 안 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자기가 갈 만한 학교가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은 애가 고등학교에 떨어지면은 재수를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나? 이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이게 보니까 저희 학생 중에 이제 공부를 조금 못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저희 지역은 200점 만점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160 몇 점이었었는데 자기가 원서를 내려고 하는 학교의 점수가 이제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원서를 내고 난 다음에 한 며칠 간격으로 선생님들께서 지금은 커트라인이 몇 점이야 라고 아이들한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커트라인이 175점이야, 지금은 171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위험한 아이들은 선생님께서 따로 연락을 하셨어요, 학부모님한테. 그래서 지금 커트라인이 뭐 170점이라서 이 친구는 165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학교에 가면은 떨어질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원하고 화성이 있는데 이 친구를 수원 지역으로 교육청에 가가지고 다시 지원서를 바꾸세요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처럼 한번 지원을 했는데 떨어지면 재수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최대한 그렇게 중간중간에 아이들 성적을 봐서 상황을 봐서 그렇게 지원하는 학교를 바꾸도록 하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많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고등학교 입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6, 7, 8월에는 영재학교 모집을 하고요. 그다음에 9월부터 11월은 뭐 특목고 그리고 뭐 특성화고 이렇게 지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뭐 자사고, 자공고,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학교 그리고 마지막에 일반고까지 네,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시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입시 저도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봐가지고 체크를 한 건데 이런 것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특목고, 뭐 외고, 자사고, 국제고 이런 아이들 다른 건 몰라도 요거만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학교에서는 우리 학원에서는 저렇게 특목고를 잘 보내면은 학원의 이미지가 좋기 때문에 보내려고 하실 수도 있긴 하는데 혹시라도 학부모님들께서 상담을 하거나 할 때 그리고 선생님이 조금 더 조언을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미리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넣어봤거든요. 일단 특목고하고 일반고는 학교 자체가 시스템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냥 일반고처럼 그냥 다 같이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칠판식 수업을 듣고 그다음에 시험을 보고 점수를 나는 게 아니거든요. 특목고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공부 외적으로도 목표가 생겨서 되게 열정 넘치게 도전을 하는 학생들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학생 정말 공부만 해서 앉아가지고 공부해서 점수만 잘 내는 이런 학생들이 특목고에 가서 적응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상위권이던 친구가 성적이 떨어져서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 약간 좀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특목고라는 게 주로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스스로 계획을 짜는 목표 지향적인 학생들이 맞는 그런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계획을 잘 따르고 암기만 잘하고 이런 학생들은 일반고에 가서 높은 등급을 받는 게 훨씬 더 좋을 거고, 그리고 이제 특목고는 주로 외향적인 학생들인데, 그냥 외향적이라고 하는 게 좀 활달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뭐 발표를 한다던가 모여서 애들이랑 연구를 하는 걸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학생, 이런 학생들이 잘 맞는 게 특목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팀 프로젝트 이런 활동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잘하는 친구가 즐겁게 학교 생활이 좀 적응을 잘하고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입시 결과도 중요하다라고 보면 된다라고 하면 되긴 하는데, 학종이라고 해서 교과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아까 저희가 왜 세특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생활기록부 이런 거 전체적으로 다 같이 보는 그런 입시를 가지고 가는 학교가 많거든요. 그 특목고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하는 학생들이 네, 특목고를 가면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2028 대입 개편안을 네, 말씀을 드릴게요. 생각보다 되게 빨리 왔어요. 지금 제가 두 개, 세 개인가? 두 개인가 남은 것 같아요. 네. 자, 여기까지 혹시 괜찮으셨나요? 감사합니다. 헬레나 쌤. 자, 대입 개편안. 음, 일단은 저희 대부분이 선생님들이 고등부를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네. 그래서 그냥 큰 틀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지금 내신 9등급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2025년부터는 내신 5등급제로 개편이 돼요. 그게 원래는 9단계까지 나누니까 너무나 경쟁이 심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1등급이 4%, 2등급이 11%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만 뭐 유일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렇게 조금 선진국? 아니 저 무슨 선진국인데 아무튼 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너무 이렇게 교육이 경쟁이 심하게 되어 있어서 아이들한테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5등급제로 개편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목 평가 결과는 절대 평가는 뭐 A부터 2등급 그리고 상대 평가는 1등급에서 5등급 이렇게 기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아마 조금 이해가 안 되시긴 하겠지만 뒤에 살짝 볼게요. 네. 자, 큰 틀은 이렇게 돼요. 내신은 말씀드린 대로 9등급에서 5등급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논술형, 서술형 평가가 확대가 돼요. 그래서 시험에서도 논술형이 되게 많아지고 배점도 높아지고 그리고 수행평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쓰는 논술형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능에 국수, 탐, 선택 과목 없이 통합평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따가 이 부분 잠깐 볼게요. 어쨌든 네. 이게 선택 과목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국어 과목은 그냥 국어 하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나 많아요. 자, 이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공통 과목에 저렇게 노란색 박스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공통 과목은 말 그대로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배우는 과목을 공통 과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영어는 그냥 영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학년 영어, 2학년 영어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영어. 그 다음에 2학년부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어 1, 영어 2 이렇게 배워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니까 그러면 영어 1을 배우네 이게 아니라 학교마다 제가 보는 또 어떤 학교는 고등학교 2학년인데 영어 2를 하는 학교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영어 회화, 영어 독해와 작문 이런 식으로 되게 영어라는 교과 하나만으로도 배우는 게 엄청나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영어는 중학교만 해도 지금 14종을 가지고 배우는 건데, 고등학교는 그 중에서 영어 1, 영어 2, 뭐 영어 회화, 그리고 출판사도 너무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정말 이게 학교 하나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그런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탐구, 과학탐구, 사회에도 고1 때는 그냥 통합사회라고 해서 똑같은 내용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2학년 때부터는 내가 무엇을 들을 건지, 물론 내가 그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는 그런 거 결정하는 거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지리, 세계지리 이 모든 것들이 다, 네, 사회교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에 대해서 헷갈리실까 봐 일부러 이거를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하나 좀 볼게요. 음, 학, 대학교마다 보는 과목들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뭐 대학교에서 A라는 대학교에서 우리는 뭐 만약에 경제학과 같은 경우는 우리는 국영, 수사, 과를 봅니다라고 했는데 뭐 미대 같은 경우는 우리는 국어, 영어, 사회만 봅니다라고 하는 이렇게 같은 학교이지만 과에 따라서 또 보는 과목들이 달라져요. 그러면 거기에서 국영사를 본다는 얘기는 국어에서 배운 이런 것들 옆에 일반 뭐 선택 이런 것들을 본다는 얘기고 사회에서도 통합사회와 그다음에 옆에 나와 있는 이런 과목까지의 점수도 함께 본다라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네, 요거는 네, 이렇게 개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어려우니까 넘어갈게요. 자, 고교학점제를 말씀을 드릴게요. 말 그대로 고교학점이에요. 일단은 23년부터 부분적으로 도입을 시작을 했고, 내년이 되면 이제 모든 아이들이 다 전면적으로 고교학점제를 하고요. 현재 지금 거의 대부분의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고교학점제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교학점제가 필요한 이유는 네, 4차 산업으로 인해서 새로운 직업이 등장을 하고 뭐 자기주도적 학습의 중요성이 필요하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말씀드린 대로 23년, 24년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뭐 1학년 그리고 2학년 이렇게 하고 있다가 25년도에는 모든 아이들이 고교학점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서 잠깐 볼게요. 기존에는 어떤 거였냐면 204단위였었어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여기 보시면 여기 운영 체제 전환해서 1학년 204, 2학년 204단위 이렇게 단위로 써 있잖아요. 근데 그동안에는 음, 단위로 이제 평가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말 그대로 고등학생들을 학점 192학점으로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을 중심으로 수강을 하고 아까 이 노란 박스 써 있는 거 있었죠. 네, 그래서 똑같이 사회도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2학년부터는 이제 선택 과목을 이제 수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고교학점제는 어떻게 얻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필수 이수 학점이 필요하고 뭐 자율수 학점, 뭐 창의적 체험 활동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어쨌든지 간에 졸업을 하려면 192학점이 필요해요. 대학교처럼. 네. 그런데 또 이게 어떤 거냐면 과목 출석률에 적어도 3분의 1을 출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학업 성취율의 40%를 이상을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 40% 이상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F학점 맞듯이 그 뭐죠? 통과를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미이수는 과목 40 과목 점수가 40점 미만이면은 그 F학점 미이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미이수가 되더라도 보충 프로그램에 참가를 하면은 보충 수업을 따로 받으면 그래도 그냥 패스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고1은 모두 다 공통으로 배우는 거이기 때문에 고1은 괜찮은데 고2 때부터는 이제 자기가 선택하는 과목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동 수업을 하고 특히나 고3은 하루에 뭐반 이상을 그렇게 계속 이동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각자 다른 그런 시간표대로 수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교학점제는 그럼 어떻게 아이들이 대비를 해야 되는 건지 먼저는 가고 싶은 대학과 그리고 전공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미리미리 그거에 대해서 알아서 내가 이제 대학교처럼 나는 그럼 2학년 때는 무슨 과목을 듣지? 이제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면 되고 그리고 각 대학에서 어 우리는 꼭 이렇게 이 과목을 이수를 해야 돼라고 지정하는 그런 과 그리고 대학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확인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내가 선택 과목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의 생명과학부는 생명과학 2를 핵심 권장 과목으로 지정을 하고 똑같은 서울대학교인데 화학 생물공학부라고 하는 거는 화학 그리고 생명과학이 아닌 물리 2를 꼭 들어야지만이 우리 학교에 우리 학과에 들어올 수 있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학과가 어떤 특징을 지니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알고 내가 그거에 맞춰서 과목을 듣는 게 훨씬 더 고교학점제는 유리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점수를 가지고 솔직히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들은 과목을 가지고 나는 몇 등급이네. 그러면 나는 뭐 대략적으로 이런 학교를 갈 수 있겠네라고 했는데 이제는 적어도 고1 때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라든지 학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선택을 해서 가는 게 훨씬 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많이 어렵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기존에서는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했었는데 자기 스스로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내 적성과 진로를 선택하는 것들이 앞으로 바뀌는 새 그 입시 제도에서는 가면 갈수록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로와 적성을 고려 선택을 하고 네, 미리미리 이런 부분들을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를 준비하는 방법은요, 네, 나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진로 적정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학습 동기를 키워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엄청 빨리 했어요. 1시간밖에 안 됐는데 마지막이 됐습니다. 네, 혹시 제가 빨랐던 거는 아닌지요? 자, 대학 입시 전형 일찍 끝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자, 대학 입시가 혹시 대학 입시는 수능을 잘 봐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설마 안 계시겠지요? 네. 근데 모든 분위기가 뉴스에서도 그렇고 모든 분위기가 다 대학이라고 하면은 수시를 잘 봐야 돼라고 하는 분위기거든요. 음. 근데 사실 어, 제가 수시라고 했나? 수능. 네. 어쨌든 그런데 대학 입시라고 하는 게 무진장 복잡을 하고 되게 다양한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미리 좀 알고 계셔야 선생님들께서 커리큘럼을 짜시거나 그다음에 상담을 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대학 입시는 크게 수시와 그다음에 정시가 있거든요. 일단 정시는 수능으로만 대학을 가는 그런 유형이 정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시는 일단 기본이 학교 내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시는 학교 내신, 정시는 수능. 이 기본을 알고 계시면 훨씬 편하거든요. 근데 수시에도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해서 그냥 학종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게 있고 실기 전형, 그다음에 논술 전형
근데 논술에 대해서는 점점 이제 조금 퍼센테이지가 낮아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제 이렇게 학생부 종합, 학종이랑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를 가지고 가는 아이들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 자료는요, 이제 학생부는 여기에 학, 내신 성적 플러스 아까 세특이라고 하죠. 생기부를 같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종은 내신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생활기록부도 같이 관리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은 말 그대로 교과 내신 점수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근데 학생부 교과 전형은 면접까지도 같이 점수가 포함된 학교들도 많아요. 어쨌든 학생부 종합은 생기부도 같이 관리하는 거. 그러면 생기부에서는 어떤 것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지 여기 밑에 보시면 교과 내신 성적, 세특, 아까 말씀드렸죠.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고 해서 각 과목 선생님들이 써주는 그런 학생에 대한 평가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정말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뭐 관리를 되게 잘 해야 되고 그리고 담임이 써주는 그런 난도 있기 때문에 세특이 정말 많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자율활동, 행동 및 종합 있고요. 그 다음에 전에는 이게 수상 경력, 독서, 봉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25년부터는 이런 게 없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고 대신에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제 수상 경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약간 조금 네, 몰아준다던가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빠지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봉사 점수가 있어서 제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방학 때 1년에 뭐 한 번, 두 번 애를 데리고 이제 봉사활동을 갔었는데 네, 그렇게 시작한 봉사이긴 했는데 어쨌든 없어지기는 했습니다. 자, 그러면 수시와 정시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뽑는 전형은 일단 전국 평균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말 그대로 내신 점수만 보는 게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거든요. 자, 일단 지금 보시면 수시 모집이 79.6%, 그다음에 정시 모집이 20%, 그래서 내신 성적으로 뽑는 모든 전국의 모든 대학교에서는 내신 성적을 가지고 뽑는 게 거의 80%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 가려면 수능 이게 아니라는 얘기이죠. 자, 그런데 이거는 전국 평균이고요. 그다음에 네. 자, 그런데 수도권을 잠깐 볼게요. 일단 수도권에서는 수시가 65%예요. 그리고 학종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아까 학종이라고 하는 게 생기부도 같이 본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도권에 조금 높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점수만 내신만 잘 내는 아이들이 아니라 저렇게 전체적인 부분에서 잘 관리를 하는 아이들이 많이 뽑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특히나 이제 그 상위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의 비중이 많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수도권은 아까 분명히 수능 점수를 가지고 보는 정시가 20%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수도권은 35%예요. 그래서 수도권에 특히나 상위 학교에서는 저 정시의 비율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아마 상위에 랭킹되는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수능 점수를 보는 학교들이 아마 40% 정도 이상까지 된다라고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똑같은 1등급이더라도 저기 시골에 있는 1등급과 그다음에 뭐 목동 아니 뭐 서울에 있는 정말 그 치열한 그 학교에 있는 1등급하고 수준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위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인된 그런 실력을 가진 아이들을 뽑고 싶기 때문에 수능 점수를 가지고 선발을 하는 정시 비율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립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비율이 있대요. 그래서 국립대는 학생부 교과 내신 성적만 가지고 보는 게 43%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제 내신 점수가 중요하게 뽑는 어쨌든 수시가 76.2%, 그리고 정시, 수능을 가지고 뽑는 정시는 23.8%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내신이 정말 많이 중요해요. 네, 그래서 그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서울 15개 대학 전형별 모집,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높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정시의 비율이, 수능의 비율이 엄청 높다고. 그리고 내신 중에서도 이렇게 학생부 종합으로 뽑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겠죠. 그래서 내신 점수, 그리고 뭐 수능, 그리고 뭐 생기부 이런 것까지 다 관리를 하는 그런 아이들이 인서울, 네, 15개 대학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수능 최저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 최저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을 적용을 합니다라는 얘기는 내신으로는 뭐 1등급이에요 라고 하는데, 그래도 적어도 그러면은 수능에서는 적어도 이 정도의 수준이 돼야 해라고 학교들마다 정해놓은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수능 등급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탈락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바로 수능 최저입니다. 자, 여기 지금 어떤 블로그에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 이런 식으로 학교들마다 정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미대수시거든요. 그래서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서는 2개 영역 등급 합이 7등급 이내, 뭐 고대 같은 경우는 뭐 3개 영역 등급이 뭐 8등급 이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국사는 4등급 이내여야 되라고 학교들마다, 그리고 학과들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있어서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또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언어 영역, 그다음에 수리 영역, 그다음에 영어, 그리고 한국사, 그리고 사탐, 과탐 6개 영역이 있는데, 이 6개 영역 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합쳤을 때 7등급이 되면 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어가 어, 6등급인데 영어가 1등급이에요. 그럼 어쨌든 7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화여대 7등급에 맞는 자격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학교들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고, 아니면은 특정 뭐 무슨 과목 뭐 몇 등급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학교들이, 그리고 학과가 어떻게 요구를 하는지도 미리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대학 중에서 거의 절반은 바로 수능 최저 등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지방 쪽으로 간다거나 이런 학교들은, 예를 들어서 학생부 교과라고 하면은 학교 내신 점수만 볼게라고 하고 그 점수만 가지고 합격 불합격을 하는데, 똑같은 학생부 교과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내신도 중요하지만 이 정도 수능은 적어도 등급을 맞아야 돼라는 조건까지 플러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수능 최저예요. 네. 자, 대학 입시를 위한 추천 사이트가 여기, 저는 내신닷컴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대교협, 뭐 아니면 어디 가라는 게 있거든요. 대학 어디가 이렇게도 나오는데, 내신닷컴에서 보시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숭실대학교라고 하면은 이제 학생부 우수자, 이게 아까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이런 것들을 학교들마다 되게 다양한 말로 이렇게 전형 유형을 좀 바꿔놨어요. 자, 어쨌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집 인원이 몇 명인지, 그리고 반영 교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아까 제가 표 보여드렸죠. 똑같은 사회에서도 되게 다양하게 있었고, 똑같은 영어에서도 영어, 영어원, 영어2 이렇게 다양하게 있었는데, 그 모든 미수한 그런 과목들을 본다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렇게. 그래서 똑같은 학교인데도 경영학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점수를 15%밖에 안 보고, 그 다음에
국제법무학과 같은 경우는 국어 점수를 35% 본다. 이런 식으로 학과들마다 보는 퍼센테이지도 되게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알고 준비하는 학생들이 조금 더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반영 과목 수, 그다음에 배치 등급 적어도 이 정도까지 돼야지만이 합격까지도 볼 수 있어서 저는 내신닷컴에서 이렇게 보는 게 좋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끝이 생각보다 엄청 빨리 끝냈어요. 와, 제가 두 시간이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일찍 퇴근하실 수 있겠는데요? 자, 혹시 질문이나 궁금하신 거나, 네, 어떠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1시간 10분 만에 끝나서 좀 이상한데요? 조금 정리가 되셨나요? 혹시, 네, 혹시 하시면서 뭐, 내가 지금 초등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뭔가 이렇게 감이 좀 잡히시거나 뭐 바꿔야겠다라고 뭐 생각나신 거나, 음, 와, 감사합니다. 무료 유료 강의 중에서 제일 알찬 강의 감사합니다. 큰 틀이 권하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다행이에요. 이게 우리는 영어이고 유아 또는 초등만 가르치니까 이거하고, 근데 어쨌든 결국에는 애들이 우리나라에서, 음,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 중학교, 고등학교가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진짜 뭐 영유 별로 필요 없더라. 라고 하는 얘기를 뭐 듣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스피킹 위주로 했었는데 중학교에 갔더니 뭐 이러이러하더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가급적이면 선생님들이 운영하시는 그런 학원은 미리미리 아이들의 그런 미래를 생각을 하고 큰 그림을 알고 나신 다음에 커리큘럼을 짜셔야 부모님들한테도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어 교육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블로그를 쓰시거나 그다음에 상담을 하실 때 초등만 하신 선생님은 계속 초등만 얘기를 하시는데, 어머님 중학교 입시는 이렇고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분은 초등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잘 알고 계시는구나 라고 했을 때 훨씬 더 학원에 대한 그런 전문적인 이미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이런 부분들을 좀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중학교만 수업했을 때와 고등학교 수업을 했을 때 보니까 제가 커리큘럼을 완전히 바꿨거든요. 네. 그래서 입시를 알고 가르치실 때, 그 운영을 하실 때가 정말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계속 입시에 대한 부분은 항상 관심을 갖고, 그리고 체크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